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법회를 온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뭐 여러분 중에는 그 다양한 종교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 출가한 사람이다 보니까 옷차림을 바꾸고 올 수 없으니까 뭐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만은, 분명히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입장에서 어떤 가르침을 전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일단 알려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가 뭐 철학, 심리학 이런 부분을 잘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가장 가까운 시기로 보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뭐 이렇게 놓고는 의식이라고 해서 표면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부분은 저 속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다, 무의식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요 경계선상에서 전의식 이런 표현을 하던가요. 뭐 이러면서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드라는 말하고 에고라는 말하고 슈퍼에고 뭐 요런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마음을 설명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프로이드가 어떤 종교의 교주가 아니죠. 그냥 학자죠. 학자로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삶의 문제를 풀 재간이 없더라. 뭐 이래가지고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연구한 사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프로이드에 의하면 마음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죠. 그리고 프로이드에 의해서 심리학, 심리치료? 제가 이건 뭐 이런 관계 잘 모릅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말할 때 저기 정신과를 간다거나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를 병원에 가서 치료하자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곳에서는 프로이드에 의한 마음의 해석을 그 토대로 그 심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 우리가 프로이드에 대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뭐 성당에 다니시든 뭐 이슬람을 신앙하시든 어떤 사람도 프로이드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서 나의 믿음에 위배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요즘 뭐 세계적으로도 그런 건지 몰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유행하죠. 힐링. 뭐 몸과 마음의 치유 이렇게 사전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치유하고는 치료 이렇게 괄호를 쳐가지고 표현했더라고요. 뭐 김재동 씨도 TV에서 뭐 힐링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아주 많은 곳에서 힐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힐링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힐링하자라고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기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명상. 그렇죠. 명상이죠. 이게 사실은 명상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 뭐 저기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 명상을 배제하고는 어떤 그 남 앞에서 가지고 내가 뭐 어떻고 얘기를 잘 못 꺼낸다 그러죠. 실제로 많은 곳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가 고도의 물질 문명화되어 갈수록 물질 문명의 뒤에서 마음의 문제, 정신적으로 소외되는 이 부분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죠. 괴로움이죠. 이랬을 때 이 마음의 문제, 앞으로 갈수록 물질 사회는 더 고도화될 건데 더 깊이 소외될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힐링할 것이냐 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명상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마음에 대한 힐링을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교주로서의 부처님이 어떻다 라는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명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힐링하고 있다.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명상은 어디에 토대하고 있느냐? 자, 프로이드, 그러니까 심리학은요, 심리치료, 정신과를 가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낸 프로이드의 전에 프로이드의 어떤 주장,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심리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힐링 기법은 현실적으로 어디에 토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요즘 뭐 저기 미국 쪽에서 건너오는 기법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나요? 마인드풀리스 해가지고 마인드풀리스에 토대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이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띠, 생각염자를 쓰는 사띠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띠라는 이 마음의 기능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설명되느냐라고 하면 부처님의 그 마음 이해에서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명상이라고 하는 힐링 기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마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토대로 해서 설명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비록 제가 출가자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부터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 불교라거나 부처님이거나 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2600년쯤 전에 인도 땅에서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분 스승에 대해서 부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본래 이름이 곶다마예요. 그래서 곶다마 존자, 그러니까 곶다마 스님 이런 의미와 같아요. 아니면 수행자 곶다마 이렇게 불러요. 수행자 곶다마라고 직접 이분과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곶다마 존자시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수행자 곶다마는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불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말하고 싶지 않고 단지 명상이라고 하는 힐링 기법이 어떤 마음에 기초해서 설명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행자 곧다마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눠드린 교재 2페이지, 한 장 넘기면 되겠죠. 2페이지 맨 위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도입부로 정리해 본 겁니다. 약 2600년 전 인도에 살았던 수행자 곧다마의 삶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려 합니다. 마치 프로이드가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리고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마음을 설명하듯이 수행자 곧다마에 의한 마음 이해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마음 이해가 심리학의 토대가 된다면 수행자 곧다마의 마음 이해는 현대인의 힐링 기법인 명상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공부입니다. 스님, 곧다마라는 네. 분이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부다하고 다른 분입니까? 아, 그분입니다. 근데 네. 붓다라는 말은 네. 수행자 곧다마가 당신대로의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보는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합니다.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을 때 그때의 인도식으로 부르는 호칭이 삶의 문제를 해결한 자, 깨달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붓다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는 부처님 이렇게 부르지만 이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서는 깨달았다,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러면 붓다 이렇게 부른 거고요. 그러니까 곧다마란 이름으로 살아가던 어떤 사람이 수행을 시작하니까 수행자 곧다마 이렇게 불렸고요. 이 수행자 곧다마의 성과, 깨달음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분은 나의 스승이시다 이래가지고 붓다, 깨달으신 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마음이라는 게 뭐 하는 걸까요? 마음 이래 하면 이 참 좀 막연하거든요. 분명히 마음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그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중에 몸 없는 사람 계셔요? 아무도 없죠. 분명히 몸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몸만 가지고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 아닌 것으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죠. 우리가 대략 그거를 마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나야 라고 말하는 이 나는 몸만 가지고 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 몸 아닌 그거 마음만 가지고도 사실은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만나서 짝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을 때,
몸 더하기 마음의 상태를 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 자기 존재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 중에 한쪽 파트인 요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에서 그냥 마음의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음을 공부하자라고 하니까 마음하고 마음을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마음이 어디에,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뭐 하는 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음이란 무엇일까? 라고 찾아 들어가다 보면 마음이 현실적인 나의 일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뭐 이렇게 만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매겨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행위하는 거죠. 저는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몸으로 글을 쓰고 있죠. 그런가 하면 지금 또 말을 통해서 여러분께 저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은 몸으로 행위하죠. 말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몸으로 행위한다, 말로 행위한다 하는 것이 그냥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죠. 제가 방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 내 마음속의 이야기, 이것이 말로 여러분에게 표현되어서 전달되는 거죠. 요거를 이게 이제 좀 애매하고 어려운 이야기니까 좀 불편하지만 한자로 의라고 하는 말을 써볼게요. 의행위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보통 뭐 많이들 아시는 표현으로는 몸의 행위하면 이제 신업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몸의 행위는 신업 이러고 말의 행위는 입구자를 써서 구 이러고 의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이제 의 이래서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하는 세 가지 행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보아야 되는 게 행위를 하고 나면 몸과 말과 의로 행위를 하고 나면 행위하고 그냥 끝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행위를 잘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너한테, 내가 나 아닌 것들한테 행위를 잘하면 여기서 아까 우리 얘기한 거지만은 괴로움이 생겨나지를 않는다. 달리 말하면 즐거움, 행복이 생겨나죠. 근데 행위를 잘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행위가 행위 자체로 끝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행위를 잘 못하면 괴로움이 생겨나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소멸한다. 행복하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 뭐 이 측면을 놓고 보면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의로 행위를 한다. 그런데 행위를 좀 뭐 어찌 잘 못하면 그 행위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지고 행위를 바르게 잘하면 행위 때문에 행복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할 수 있습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우리 사는 거를 관심 갖지 않아서 못 보는 거지.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면 이쁜 마누라한테 내가 좀 이쁨 받을 짓을 하니까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행복해지는 거죠. 이쁜 마누라를 미운 마누라라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미운 짓을 하니까 그 다음 날 아침 반찬이 나빠진다 그러나 괴로움이 생기죠. 이거는 뭐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든지 행복을 만들든지 이러한 어떤 법칙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운데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 수행자 곶다마는 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말과 의라고 하는 것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자체가 그냥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몸과 말의 행위가 그냥 되나요? 그 속에 내가 생각한 다음에 몸과 말로 행위하죠. 이렇게 순차적인 과정을 설명드렸다면 수행자 곶다마는 요거 생각하고 몸과 말로 행위하는 그 이전에 이러한 행위의 원인이 있다. 이 행위의 주체가 있다. 요런 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요거 행위의 원인이 되는 거, 행위의 주체가 되는 요거를 마음심자를 써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마음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마음을 찾아가 보자 이러면은 마음 공부가 추상화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멀리 두고 아주 학구적인, 글쎄요, 뭐 이런 현실적으로 내 삶의 문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을 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라고 보려니까 수행자 곶다마의 견해. 자, 여기서 수행자 곶다마의 견해는 뭔가요? 힐링이라고 하는 그 열풍을 주도하는 명상의 토대가 되는 마음 이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여간 수행자 곶다마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타납니다. 요것만 딱 써놓고 보면 보이셔요? 보이셔요, 칠판?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좀 옮겨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요렇게 그려놓고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그러니까 의문을 제시할 수가 있죠. 자, 누구나 심을 원인으로 또는 심이 주체가 되어서 몸과 말과 의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나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여간 몸과 말과 의로 행위를 잘못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행위를 잘하면 행복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잘하고 잘못하고를 누가 하느냐? 무엇이 원인이 돼서 잘하고 잘못하고 하느냐? 이랬을 때 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볼 때 저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똑같이 심이 원인이 돼가지고 몸과 말과 의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자 곶다마가 보는 마음의 이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너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고 성냄, 화가 불같이 일어나고 어리석음, 세상을 잘못 보는 이런 것이 꽉 차면 나의 내적인 상황을 원인으로 내가 스스로 괴롭지 너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죠.
바로 그 얘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나의 내적인 어떤 현상, 요것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욕심을 탐이란 말로 한자로는 번역을 했고요. 성냄을 성냄 진짜로 번역을 했어요. 어리석을 진짜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탐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요 탐진치 때문에 수행자 고타마가 설명하는 마음의 큰 틀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탐진치가 일어나서 심을 오염시키면, 이렇게 오염이라는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심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탐진치가 심을 오염시키면 오염된 심이 몸과 말과 의로 오염된 행위를 하게 된 거야. 오염된 행위는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방법이든,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방법이 바로 명상이라고 하는 힐링 기법, 이렇게 되겠죠. 명상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탐진치가 심을 오염시키는 요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면, 여기서 제어가 가능하다면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이 제어된, 달리 말하면 오염되지 않은 상태,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심이 몸과 말과 의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그때는 괴로움이 소멸한다. 행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의문이 풀리죠. 똑같이 심이, 마음 심자 심이 몸과 말과 의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 문제에 대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지시가 되니까 이제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탐진치의 오염된 심이 몸과 말과 의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힐링, 명상 이런 방법에 의해서 탐진치를 잘 제어하면 탐진치에서 벗어난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심이 몸과 말과 의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 그 결과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면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요게 사실은 수행자 고타마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설명하는 그 가르침의 시작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가보자면, 그렇다면 이제 2차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죠. 탐진치라고 하는 요 오염원 때문에 심이 오염이 된다면 요 탐진치라는 것은 뭘까? 탐진치가 뭘까? 그러니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번역이죠.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생겨나서, 그러니까 어디서 와가지고 마음을 오염시킬까? 요 부분까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요 부분을 놓고 저는 여러분 그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 있어요. 분명히 이제 몸과 마음으로 내가 구성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은
표현하자면은 고깃덩어리인 이 몸과 보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요 육체와 마음이 만나서 내가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물질, 고깃덩어리인 몸도 아닌 내 안에 있는 어떤 건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마음도 아닌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음과는 다른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즉 나의 내면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 좋지 않은 것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힘을 오염시켜서 괴로움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런 이야기 들 수 있겠죠. 그림에서 요렇게까지를 표현을 해 보았어요. 요렇게 놓고 이제부터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고, 의라는 것은 뭐고,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은 무엇일까? 요런 부분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게 참 힘들다, 괴롭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괴롭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달리 말하면 힐링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필요한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를 놓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볼게요. 좀 전에 제가 마음에 대한 이해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프로이드는 마음을 이렇게 봤다 그랬어요. 의식? 이건 요 번역된 단어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나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 요거하고 무의식,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표현하는 내면의 것으로의 마음,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요 경계선상에 하여간 전의식,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렇게 놓고 보면 프로이드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서 내면의 것이라는 마음의 일부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의 마음의 일부, 요렇게 마음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수행자 고타마는 똑같은 마음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있는데, 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의 탐진치를 만들어내는 거, 탐진치의 조건이 되는 거, 이걸로 해가지고, 자, 마음과는 다른 어떤 것인 내면의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프로이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음 이래가지고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나눴다면, 수행자 고타마는 아마도 요 그림상으로 볼 때는 요만큼은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내면에 있는 이거는 마음 아닌 거, 마음 아닌 어떤 거, 요렇게 표현했다, 요렇게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타당할까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요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명상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풀고 싶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의 문제를 좀 풀어보자 라고 할 때, 이 마음의 문제가 비록 보이지 않는 저 안에 있는 거라 해도 내 마음 자체에서 생겨나는 거라면, 마음 자체에서 생겨나는 거라면, 표현을 하자면 마음의 일부, 이 무의식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무의식을 어떻게 좀 지켜버리자. 뭐 이런다면 요거 말하기에 따라서는 내 몸이 있는데 몸 중에 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한 부분을 잘라버리자. 잘라버리면 문제 없는 부분은 편안할 거야.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팔 하나 잘라낼까요? 이게 전체를 마음이다 라고 보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수행자 곧다마는 이 부분을 달리 본 거예요.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거 이랬는데 요거 여러분 표현하자면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목욕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어릴 때 만화책에도 보니까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몇십 년 동안 목욕을 안 했더니만은 때가 껴가지고 이만해져요. 그러면 웬만해가지고는 오랜 세월 덕지 붙어가지고 비록 때라고 해도 이게 웬만해서는 내 몸의 일부처럼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몸이라면 이거는 씻을 이유가 없어요. 내 몸의 일부인데 씻는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때가 내 몸에 원래 있는 거, 원래 내 몸의 일부가 아니라 아무리 수십 년 동안의 과정 동안에 덕지 끼어 있다 해도 이게 기본적으로는 내 거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몸이 아니다 이러면 작정하고 들어가가지고 목욕탕 주인이 때 많다고 욕을 하든 어쨌든 씻어내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큰 차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일부다라고 했을 때 웬만해서는 팔 하나 잘라내고 내가 편안하지 요렇게 하는 것은 좀 내 입장에서 곤란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본질적으로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제거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제거하면서 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보는 데 있어서 자, 탐진치라는 오염원을 일으켜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고 나쁜 놈이 만약에 프로이드가 본 식으로 심층적이긴 하지만 내 마음 자체의 일부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하여간 해결하는 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수행자 곧다마가 보는 마음은 그는 마음을 다르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원인인 오염은 탐진치, 요것은 비록 내적인 것이긴 하지만 나의 안에 들어있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이루어진 내 안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내 마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아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서 내 삶을 힐링하자 이렇게 할 때 마음 자체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마음에 영향을 주는 어떤 다른 것, 달리 말하면 이건 뭐죠? 행위의 원인이자 주체인 마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나쁜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 이것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의 일부, 나의 일부, 그러니까 내 마음 자체의 일부가 아니라 대상이 되잖아요. 대상을 바꾸는 거라.
나의 내면에 있는 거지만 내 마음 자체는 아닌 것.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삶의 문제를 풀자, 명상하자, 힐링하자 이렇게 말할 때 행위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바꾸자. 아니면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마음 아닌 그것을 대상의 상태를 바꿔보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다르겠죠. 큰 차이가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마음 심자가 원인이 되고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의 행위가 있다. 이 행위가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괴로움을 만들고 오염에서 벗어나면 행복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탐진치는 내면에서 오기는 하는데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점. 요 내면의 것이라고 해도 주체인 마음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화해가지고 나쁜 상태를 수리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힐링, 명상, 이것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수행자 고타마의 마음 이해를 한마디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자, 요렇게 놓고 이제 요 마음, 이제 좀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뭐 우리가 이걸 오늘 하려고 하는 공부는 어쨌든 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오염원인 탐진치는 마음과는 다른 어떤 내면의 곳에서 와서 문제를 만드는데 원인이다, 주체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체는 무엇일까? 또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원래 있는 걸까? 뭐 이런 부분. 마음 자체에 대해서도 좀 바라봐야 되겠죠.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의 원인, 주체가 되는 마음, 심은 무엇입니까? 수행자 고타마의 가르침, 이걸 경이라고 했죠. 가르침에 의하면 심은 수와 상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전개 과정, 즉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행자 고타마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래 있거든요. 수행자 고타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심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라고 하니까 뭐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 수와 상이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수와 상에서 온다. 뭐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와 상에서 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아셨죠? 이렇게 되면은 오늘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뭐 이렇게 설명하고 아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수행자 고타마와 대등한 깨달음을 가진 분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뭐 시작하는 가운데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하나의 특별한 용어를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수와 상을 통해서 마음이 생겨난다. 마음이 형성된다. 이러는데 이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전개 과정 이러면서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랬거든요. 이 얘기가 뭔가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좀 풀어야겠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 이렇게 딱 한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놓고, 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진행되는 과정을 요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뭐 그렇게 말하면 아마도 그것이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메커니즘이라는 말이 뭐 공학적인 용어죠. 제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과를 나왔을 것 같으셔요? 제가 말입니다.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출신입니다. 네, 화학공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화공과죠. 화공과 공부에서는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달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자고요. 마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마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그러니까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마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요 표현을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명상을 한다. 마음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용어로 쓰이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합시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현실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로 하고요. 이제 지금 몇 시죠? 8시 30분. 8시 30분이요. 예. 뭐 제가 생각해도 이게 지금 21페이지짜리 자료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그냥 쭉 좀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뭐 이런 거다. 그런데 해필 스님이 강의하면서 요런 우리 약간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단한 그림 요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리고는 요 심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어디서 온 건지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자 그랬고 오염원인 탐진치가 마음과는 다른 어떤 거다. 그래서 팔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때 닦아내는 거다. 뭐 요렇게 말씀드린 요 부분을 주목해가지고서 읽어가시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힐링을 위한 명상의 과정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은 이제부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정말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깜짝 놀라실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는 거로 할게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 저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차 한잔하면서 말씀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함께 이제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일단은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그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제가 전문적인 강사가 못 되다 보니까 법회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막 나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막상 시작하다 보면 끝나고 그런 경우를 종종 겪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산다는 거 뭔가요? 누가 살죠? 누가 살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살죠. 내가 산다라고 할 때 이 나는 무엇일까? 누굴까? 이렇게 보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죠. 몸만 가지고도 날아가지 않고 마음만 가지고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몸과 마음이 표현으로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해가지고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함께하는 이런 관계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살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다 설명 필요 없이 아는 거지만 몸과 마음 이렇게 놓고 보면 웬만해서는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나의 일부가 드러나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살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몸과 말의 행위가 의가 가는 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하여간 몸과 마음이 합해져서 나라고 말은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주인인 채 해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몸보다는 마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더 나인 채 주인인 채 하면서 산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기로 하고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죠? 나라고 하는 거, 마음이 주인인지 하면서 몸을 끌고 살아간다. 산다는 게 뭐냐? 세상을 만나는 것이다. 나 아닌 것들과의 관계 맺음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러면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어떻게 전개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감각한다라는 표현을 했죠. 기본적으로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첫 번째 하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눈과 더불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대를 보지요. 내 마음이 귀와 더불어 가지고 그대의 소리를 듣지요. 내 마음이 코와 더불어 가지고 그대의 냄새를 맡지요. 마음이 혀와 더불어 가지고 맛을 보지요. 마음이 피부와 더불어 감촉을 느끼지요. 이렇게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출발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오감. 여러분 오감이라는 거 내가 다 아시죠? 안이비설신.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일본 절분이었던가요? 오감 불만족 이런 오감 불만족이면 하여간 안이비설신. 결국은 감각 기능이죠. 보는 능력, 듣는 능력,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분명히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세상을 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너를 보고 너구나라고 알았다, 감각했다라고 하면 이 감각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감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구나라고 아는 거죠. 너구나라고 알았다 라는 상태에서
그냥 뭐 너야 라고 알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너에 대한 기억이 다 쫓아오죠. 오늘 제가 여러분 중에 오늘 이전에 만난 딱 한 분이 한 원장님이시죠. 뭐 통화를 좀 하긴 다른 분하고도 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 과거에 나하고 어떠한 기억을 갖지 않은 사람, 요렇게 알려지겠지만 한 원장님을 딱 보면은 한 원장님이 계시네. 한 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법회에 오셔가지고 공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신 분. 뭐 이렇게 한 원장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게 딱 쫓아오잖아요. 그리고는 한 원장님을 만나니까 기쁘네, 즐겁네, 뭐 이런 느낌도 일어나겠죠. 뭐 이런 부분. 그래가지고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두 번째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각한 너, 즉 대상에 대해서 나의 내면적으로 아는 과정.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마음 이러면은 뭐 대상을 아는 거 이렇게 이제 그 정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딱 대상을 아는 것 이렇게만 정의하면은 뭐 마음의 메커니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요 마음의 이야기 중에 그 중심에는 이렇게 보았더니 알았어. 그런데 알은 너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가지고 너를 보고는 내가 기뻤어. 너를 보고는 내가 괴로웠어. 뭐 이렇게 상대방을, 대상을 경험하는 것,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포함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원장님을 딱 보았어요. 감각하는 과정이 있죠. 두 번째로 한 원장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가지고 한 원장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뭐 이런 여러한 마음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줄 알아요. 나를 참 기쁘게 해주는 한 원장님. 뭐 이렇게 한 원장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알았다, 경험했다 이러고 나면 끝일까요?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 즉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대상을 알았다라는 데서 끝나지는 않거든요.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한 가지 과정이 이어져요. 아무래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한 원장님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한 원장님이 아주 행복한 경험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떡하겠어요? 한 원장님이 참으로 많은 분들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눈으로 삶을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저를 초대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딱 만났더니 아이고 저 나쁜 놈, 요런 나쁜 놈을 만났다 그러면은 세간적 표현으로 연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 데서 제가 땀이나 찔찔 흘리면서 그게 말이지요 뭐 이러면은 딱 강의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한 원장님한테 손가락질 하겠지요. 뭐 저런 중을 강사라고 불러가지고 말이야 시간만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원장님을 보니까 이렇게 기쁘고 고맙고 뭐 이래 하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여러분들이 삶에 보탬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아주 도움되고 보탬되는 그러한 몸과 말과 의의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한 원장님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몸과 말과 의라고 하는 이 마음의 행위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겠죠.
마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세 번째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각해서 알았다, 경험했다 하면 이제 마음은 행위하러 간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나 아닌 너, 뭐 이럴까요? 너를 감각했다, 만났다, 너를 보았다, 들었다. 그러면 너에 대한 알미 생겨나고 기억이 쫓아와가지고 경험이 완성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행위하게 된다. 행위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잘못 잡았을까요? 어떠십니까? 이 부분이 좀 공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어려운가요? 예,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군요. 아무튼 뭐 그냥 대략 그냥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을 보아가지고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에게 행위하는 뭐 이런 것이 우리 삶이 진행되는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마음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세상을 상대로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관심 가지는 게 뭐냐 하면 요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요 부분이잖아요. 마음이란 무엇일까? 요게 무엇이길래 우리는 명상이다 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문제를 힐링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마음이라는 것이 늘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더불어 아까 표현했지만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랬죠. 늘 마음은 몸과 함께 있다. 이렇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은 몸이 무엇인지를 좀 수행자 곧다마의 시각으로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이네요. 사문과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사문과 경 등 여러 경전은 몸을 물질로 된 것이고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며 부모에게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었으며 무상하고 파괴하고 분쇄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으로 정의해 줍니다. 1. 물질이고 2. 부모를 뿌리로 하고 3. 음식에 의해 유지되고 4. 죽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별거 아니죠. 몸과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표현은 아무래도 2600년 전에 인도적인 표현이 지금 우리 표현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몸을 정의하는 거예요. 몸은 기본적으로 물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것이 이 몸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한 먹지 않고는 우리가 이 몸을 유지하지 못하죠. 음식을 필요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지 않을 재간은 없죠. 물질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몸은 죽어야 한다 해가지고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어가지고 하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해주는 경전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마음은 한마디의 구절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몸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어떤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자 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이라고 하여
심과 의와 식의 세 가지 마음을 하나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은 좀 알고 가야겠는데, 마음을 알자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몸부터 알아봐 이래가지고 몸은 결국 물질이고 죽어야 되는 거고 해가지고 네 가지로 쉽게 정의가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몸 얘기를 딱 끝내놓고 나서 이제 마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수행자 곧다마의 입장에서 마음은 몸처럼 아주 단순하게 확실하게 정의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하게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설명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실이라고도 하는 이것 이랬거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 이러면은 뭐 대충 이런 얘기로 보면은 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라고도 라는 걸로 보면은 의라고 하는 요것도 마음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식이라고 하는 요것도 마음이겠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행자 곧다마가 마음을 설명하는 이야기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근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되는 마음을 발음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제가 계속 좀 어려워한 게 뭐냐 하면, 심이라는 마음하고 거기 몸과 말과 의라고 썼었죠.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이라는 거,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의 행위, 뭐 이러니까 되게 좀 오히려 발음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갖는 중요도가 크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그냥 세 가지 다를 마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그것을 또한 아까 인도 빨리어로 수행자 곧다마는 무어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한자로 바꿔가지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이렇게 어색하게 불러야 할까? 이래가지고 저는 제가 강의하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번역하지 않고 빨리어로 직접 쓰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기본적으로 이 마음에 대해서는 빨리어로 직접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 가지를 하나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굳이 이거를 한자로 바꿔가지고 더 어색하게 쓸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한번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심이라는 것이 빨리어로는 찢다예요. 찢다. 이게 알파벳이기는 하지만 영어적으로 발음되는 게 아니고 발음 부호에 있죠. 그래서 CITTA라고 쓰지만 요거를 찢다라고 읽어요. 찢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찢다. 네, 찢다라는 것이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면은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의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찢다예요. 찢다. 의라고 하는 거, 몸과 말과 의의 행위 이랬죠. 의라고 하는 것을
만호라고 읽어요. 만호. 그런가 하면 식이라고 하는 거. 요거 뭐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르마리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 요것은 윈냐나 이렇게 읽어요. 요건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윈냐나.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수행자 못다마가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해준 것은 바로 요거예요.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이 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하는 말은 일단은 마음이죠. 마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 요걸 놓고 이제 제가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거를 문장 그대로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요거 찌따 이퀄 만호 이퀄 윈냐나 요 얘기죠. 달리 말하면 요 세 가지는 동의어다. 같은 것인데 다르게 부를 뿐이다. 요 얘기가 되죠. 어떻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정말 그럴까? 만약에 그야말로 찌따와 만호와 윈냐나가 동일한 단어라면 우리는 사실 이걸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세 가지 다를 마음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동일한 거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 왜 수행자 곧다마는 다양한 자리에서 찌따와 만호와 윈냐나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쓸까? 구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 쓰이는 자리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뭐, 요 부분을 좀, 의심해 본 거예요. 자, 이걸 놓고, 아까 제가 아까 무슨 과 출신이라 했죠? 네, 화공과 출신이죠. 화공과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죠. 산소 원자가 하나 있고요.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건 뭐 저기 학원과 출신 아니래도 되게 아실 거예요. 요거 뭐죠? 물. H2O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물 맞습니까? 예. 정말요? 따로 있으면 물이 아니죠. 예? 따로 있으면 물이 아닙니다. 따로 있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따로 결합이 안 되고 따로 있으면 물이. 아니, 요건 지금 이제 결합한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얼음이고 수정이고 그 얘기 하려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뭐 H2O고 우리가 보통 요거를 물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거를 만약에 영하 30도쯤에다가 영하 30도쯤에다가 요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한 요거를 딱 갖다 놓으면 물 맞나요? 물인가요? 얼음이죠. 일단 말이죠. 우리가 알기를 0도씨보다 온도라고 하는 조건, 온도라는 조건이 0도보다 내려가면 요거 물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100도씨를 더 올려주면, 더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수증기라고 부르죠? 요거 물 아니거든요. 0도에서 100도씨 요 안에 있을 때 요거 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것을 H2O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르자면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이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이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요거 이러면은 요게 같은 거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물론 이게 이것의 몸통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은 H2O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 우리가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내일은 그렇게 춥진 않겠네. 만약에 아니다. 내일 아침 말고 예를 들어서 얼음이 한 덩어리 있어요. 얼음 한 덩어리를 제가 요거 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영하 몇십 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얼음이기 때문에 영하 몇십 도인 냉동고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음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요 얼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몸통이 H2O인데 뭐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지 않고 그냥 우리 이렇게 꺼내 놓으면 요 얼음이 얼음으로 관리될 것이냐? 여러분 어때요? 얼음으로 관리되나요? 안 되죠? 녹아버리거든요. 요 얼음을 가지고 H2O인데 뭐 이래가지고 여자분들 요 얼음 가지고 세수할 수 있어요? 아마 얼음 가지고 H2O라고 세수를 하자, 얼음으로 목욕을 하자 이러면은 곤란하겠죠. 이게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온도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몸통으로는 같은 거지만 각각이 다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하는 요 부분에 주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H2O를 온도라는 조건에 맞게끔 적절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얼음은 어쨌거나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냉동실에서 관리를 해야 이게 얼음으로서 유지가 돼요. 이 얼음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얼음이 녹아버리면 일단 괴로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얼음으로 관리되지 않으니까. 이 얼음을 가지고 얼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얼음 가지고 세수하자고 한다면 참 곤란할 거예요. 조건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지고, 조건 따라서 다른 상태를 보이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제 관리와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얼음을 상온에 보관해가지고 차가움이 필요할 때 활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괴로움.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온도라는 조건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뭐. 요렇게 놓고 보면요. 예? 요렇게 놓고 보면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표현으로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그것 H2O 요렇게 말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아가지고 수증기와 물과 얼음은 동의어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요렇게 본다면 하여간 우리 삶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현명하다면, 여러분들이 현명하다면은
요것은 온도를 조건으로 얼음으로도 물로도 수증기로도 불리는데 조건에 따라서 다른 양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르다, 온도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 때 관리와 활용의 측면에서 잘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죠. 요거 못 보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많을 거예요. 요 동일한 예를 이제 여기다가 비교해 보자고요. 찌빠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대표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제 마음이죠. 이랬을 때 이게 찌빠와 만호와 윈냐나를 요 문장만 가지고 같은 것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H2O에서 보았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는 어떨까? 찌따와 만호와 윈냐나가 정말로 다 같은 거래 가지고 동의어니까.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찌따라고 할 때도 만호라고 할 때도 윈냐나라고도 할 때도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관리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가질 이유가 없다. 요렇게 보는 것이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일지 아니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찌따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부르는 이것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조건에 의해서 찌따와 만호와 윈냐나가 몸통으로는 같은 거지만 그죠? 몸통으로는 같은 거지만 조건에 의해서 각각이 마치 온도에 따라서 얼음과 물과 수증기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상태를 보이듯이 전혀 다른 것으로의 역할을 갖듯이 마음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찌따라는 것과 만호라는 것과 윈냐나라고 각각이 다른 것이 아닐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실제로 다른 거라 그러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마음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서 얼음을 상온에 보관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겪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찌따라는 마음은 어떠한 조건의 상태에 있으니까 요 찌따는 요렇게 관리하고 요렇게 활용해야 내 삶에서 괴로움이 생기지 않겠구나. 요거 관리와 활용을 잘못하면 괴로움이 생길 것이다. 요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오늘 주제가 뭡니까? 힐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기법으로의 명상 이거잖아요.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 여기에 대한 수행자 고타마의 마음 이해 요것을 토대로 삼자 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 정말로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곳이라서 관리와 활용을 달리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 마음의 현실이라면 우리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재가 전체적으로 요 얘기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는 건데요.
수행자 고타마의 가르침들, 엄청 많은 경전들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찌따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전혀 다른 것으로 존재해요. 물론 몸통은 물과 얼음과 물과 수증기가 몸통은 다 H2O 한 가지이듯이 찌따도 마노도 윈냐나도 몸통으로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마음 요거예요. 그런데 조건에 의해서 찌따와 마노와 윈냐나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 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찌따라는 마음은 찌따에 합당하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거죠. 마노라는 마음의 상태일 때는 마노에 합당하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윈냐나일 때는 윈냐나에 합당하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 부분 설명되죠? 이게요, 해피 스님이 발견한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그런데 저의 성과라고 말하는 건 그냥 말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삶에 대한 힐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되겠다. 명상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그러면 조건 따라서 관리와 활용이 달라져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명상을 한다, 힐링을 한다라고 할 때 찌따는 찌따대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마노는 마노대로 관리 활용하고, 윈냐나는 윈냐나대로 관리 활용해야 되겠구나. 요 부분의 기준을 딱 세울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삶에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명상의 힐링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요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요거 봐야 되겠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는데, 이 마음은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달라지느냐 하면 이거예요. 제가 좀 전에 좀 여러분들 어렵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설명했죠.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나요? 세상을 감각하는 거죠. 내가 너를 감각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과의 만남인데, 세상과의 만남에서의 역할, 세상과의 이런 관계, 그러니까 대상을 만날 때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요 대상과의 만남이라고 관계 맺음을 조건으로 찌따와 마노와 윈냐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1번 세상을 만난다, 그러니까 감각한다. 요 때의 마음이 마노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 원장님을 보고는 한 원장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가지고 경험을 한다, 기쁘다, 뭐 이렇게 대상을 아는 아는 것으로의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윈냐나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행위하러 간다 그랬죠. 행위하는 마음이 찌따예요. 대상과의 관계를 조건으로 대상을 감각하는 자리에 있을 때의 마음을 마노라고 불러요. 이제 대상에 대해서 아는 역할을 할 때의 마음을 윈냐나라고 부르고요. 행위하러 쫓아가는 그 마음을 찌따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또 한 가지 좀 애매함이 있죠. 아까 심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지금 찌따라고 그랬고,
요거 만호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전체 영역이 다 행위잖아요. 그죠? 행위라고 하는 전체 영역에서 애매하게 찢다라는 마음하고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만호란 어떤 마음이냐 하는 데서 정의를 좀 바꿔야 돼요. 뭐 요즘에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감각한다라고 한 요때, 요때는 뭐였나요? 만호라는 요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 달리 말하면 우리 몸이죠. 몸과 더불어서 세상을 감각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여기 몸과 말의 행위를 만호의 행위가 멈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나서 행위하죠. 이렇다면 요 만호라고 하는 요것은 뭐 찢다는 해가지고 원인 이렇게 됐지만 만호라고 하는 요 자리를 요것도 표현하면 마치 감각할 때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세상을 만난다면 요 자리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행위하는 거죠.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감각할 때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오감이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감각을 하고 행위하는 데는 몸과 말의 행위라고 하는 몸과 더불어서 행위하는 상태죠. 요거 잘 이해 안 되면 글을 보셔요. 제가 글을 좀 자세히 적었어요. 그래서 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을 이제 감각작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 사실 이제 요 부분까지를 찾아내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러니까 수행자 곧다마는 마음을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 눈기 코혀 몸이라는 몸과 더불어서 감각하는 요때의 마음도 만호라고 하고 이제 몸과 말 지금 뭐 제가 하는 거죠. 몸과 말의 행위 행위할 때도 몸과 말과 더불어서 만호가 행위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 요거를 만호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이야기 여러분 정리됐죠? 마치 에치토가 그러하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 맺음을 조건으로 그죠? 세상과의 관계 맺음을 조건으로 찢다라고도 만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불린다. 찢다와 만호와 윈냐나가 몸통으로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한 가지 같은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각각이 다른 모양,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이다 라고 구분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찢다, 만호, 윈냐나라는 세 가지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예, 마음에 대한 이해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출발하면 명상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리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남아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좀 잘 관리하자. 명상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마음을 잘 관리해서 내 삶을 힐링하자. 요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마음이 마음 자체를 관리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일단 마음의 문제를 풀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마음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데서 수행자 곧다마의 생각은 그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아까 우리가 저기 내적인 것이지만 마음 아닌 거 이런 표현이 하나 나왔었죠. 동일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나의 일부기는 한데 마음 아닌 것 중에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능.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가 작용하는 능력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잘 관리합시다, 활용합시다 하는 요 측면에서 기능이라는 말이 나타났다면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내 마음은 세상과의 관계를 조건으로 만호로도 윈냐나로도 찌따라도 불리는데 요 마음을 관리 활용하자면 만호일 때는 만호에 맞게, 윈냐나일 때는 윈냐나에 맞게, 찌따일 때는 찌따에 맞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아마도 요 자리에 각각마다 세 가지 마음 각각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자리를 수행자 못하면은 기능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그것을 사띠라고 합니다. 요거를 생각염자로 번역을 해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죠.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요즘 그들의 그 명상 기법 마인드풀리스 이 얘기했었죠. 시작할 때 이 마인드풀리스가 바로 사띠를 영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명상이라고 하는 힐링 기법을 누가 대표하느냐라고 할 때 수행자 곧다마의 마음 이해가 대표한다,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을 사띠라고 한다. 윈냐나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 빠냐라고 한다. 빠냐 요거를 지혜라고 말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세 가지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고 있어요.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각각 세 개의 마음을 각각이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사띠와 빠냐 그리고 사마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 저기 삼매라고 하는 거 많이들 아시죠? 요거를 이제 한자로는 정 이렇게 부르는데 삼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만호는 사띠로 제어하고 윈냐나는 빠냐로 제어하고 찌따는 사마디로 제어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알려졌다면 우리가 명상을 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도 사띠를 좀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을까?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말로 뭐 명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명상하자라고 하는 거 결국은 수행이라고 표현되는 그 세 가지 마음을 제어하는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 기능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또는 강력하게 해서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만호를 제어하는 사띠 요것을 제어하는 수행을 명상 방법을 영처 이렇게 했어요. 요거 그 사띠라고 하는 영을 힘있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사띠를 어떻게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잘 제어해서 괴로움을 벗어날까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마디 삼매를 심화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좀 더 마음을 잘 집중하는 이런 수행을 사마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요거 한자로는 그칠 지자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냐라고 하는 요 지혜라는 요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너를 바로 보는, 너를 오해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너를 바로 보는
그 일을 하는 거, 그 일을 하는 기능, 요 빠냐에 대한 수행을 밑바사나라고 말을 해요. 요거 한자로 볼관자를 써요. 아무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교재의 13쪽으로 가보시죠. 자, 13쪽 중간에 보면 뭐 지금 말씀드린 요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 삿띠를 힘있게 하면 만호를 잘 제어하여 사마디를 성취하게 됩니다. 사마디가 성취되면 빠냐가 수반되어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때 사마디를 심화시키는 방법을 사마타라고 하고, 사마디 상태에서 수반되는 빠냐로서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을 밑바사나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이제 사마타를 띠든 밑바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는 세 가지의 독립된 수행법이 아니라 연결된 체계를 가지는 하나의 수행법입니다. 사념처로 시작하여 밑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설해지는 마음의 세 가지 기능, 세 가지로 설해지는 마음과 세 가지 기능, 그리고 세 가지 수행법이 1대1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금방 설명한 거죠? 마노, 사띠, 사념처, 찌따, 사마지, 사마타, 윈냐나, 빠냐, 밑바사나.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되는 수행이야말로 위에서 만약 그렇다면 마음 자체를 바르게 알고 구분짓게 하는 조건을 바르게 알아 조건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찌따와 마냐나를 이해하여 찌따일 때는 찌따에 맞게, 마노일 때는 마노에 맞게, 윈냐나일 때는 윈냐나에 맞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우리 삶의 이로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한 마음 이해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쭉 좀 읽어보시면 지금 공부한 내용이 토대가 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부터는 21페이지까지니까 7장이 되겠네. 7페이지에 걸쳐서는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좀 그려서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진 부분도 좀 같이 이해해 보시고, 그림의 마지막에 가면은 3페이지에 걸쳐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 가운데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하는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뒤에 그림 3장을 통해 가지고 사띠 수행 총괄 개념도 이래 가지고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봤고요. 제 카페가 네이버에 해띠법당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쪽을 좀 참고하시면 이러한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수행법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강의한 동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하여간 마지막에 붙어있는 3페이지의 그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명상한다라는 거, 수행한다라는 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능력 없는 강사가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미안하고요.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